네, 이제 그 납세 의무의 승계, 그 다음은 이제 자연인 쪽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자연이나 법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법 조문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 법 조문 위주로 보고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 피상속인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거를 다 그 납세 의무를 같이 승계하는데 그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의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입니다. 상속인이 1, 상속인이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얘가 전체면 이 상속인 1이 받는 거는 재산은 뭐 30%, 상속인은 40%.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짓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재산을 한도 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들이 법을 보시면 이게 상식이고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법조문 만드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거 빼먹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게 이제 한도가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그 합병 쪽은 없잖아요. 합병은 이제 완전히 다 들고 가기 때문에 재산을 다 들고 가기 때문에 합병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완전히 다 들고 가는 거는 의무도 다 들고 가는 거죠. 재산 들고 가면 다 똑같이 비례적으로.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2항은 이거는 뭐 이렇게 가끔 탈세하시는 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한번 취지 최근에 개정된 거 2015년인가 개정된 건데 보험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탈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조문을 추가된 겁니다. 뭐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상속인 2명 이상일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속인 2명일 때는 연대에서 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연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받은 거 재산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하여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승계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해서 의무를 진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이나 상속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건 뭐 포괄승계 개념을 아시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납세 의무의 승계는 합병하고 이제 상속이 포괄승계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괄승계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포괄승계 개념 없으면 하나하나씩 외워다는데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맞는 문장이죠. 다음으로 연대 납세 의무를 보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도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지금 하고 있는데 연대 납세 의무 자체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납세 의무 우리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연대 납세 의무 파트도 되게 중요하고 연대 납세 의무는 요 관련된 조문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서류 송달이라든지 다른 조문에 연대 납세 의무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조문이 있고 국세기본법 외에도 다른 세목에도 연대납세 의무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렵게 나올 때는 다른 세목하고 같이 합쳐서 나오고 쉽게 나올 때는 요 몇 가지 조문 갖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는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 및 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공유자, 공동사업자는 법인하고 자연이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사업자 안 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합병이라고 봤는데 법인이 A가 있으면 A가 이제 그 A가 A 다시로 쪼개지고 이렇게 B랑 합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A 다시로만 이렇게 남는 경우, 분할돼서 남으면 분할 전 법인하고 분할 후 법인이 같이 연대해서 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할 법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그다음에 분할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 법인, 관련된 등장 법인들 전체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문은 요 분할되는 법인이 사라졌을 때는 당연히 그 법인은 이제 없으니까 연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수가 이제 2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문 사항은 잘 안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거를 말씀해 드리면, 제가 적어온 거에 보면 413조의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 연대 납세이기 때문에 채무자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고, 각자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이 있으면 A, B, C, D, 그러니까 전체 채무를 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A가 다 갚을 수도 있고, A 플러스 B가 갚을 수가 있고, A 플러스 C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세관청은 A한테 100을 청구할 수 있고, A한테 뭐 80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가세관청 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A가 전부 다 100을 갚으면, 그러면 B, C, D는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각 연대 채무에 대한 이행 청구는 이 가세관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청구해도 되고 80을 청구해도 되고, 이거는 가세관청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을 다 이제 A가 다 갚은 경우, 근데 실제로 A는 자기가 부담할 돈은 실제로 한 20 정도인데 연대 납세이다 보니까 이걸 다 A가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은 80에 대해서는 B, C, D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이제 민법에 나오는 용어니까 민법 용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문도 실제로 이 조문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앞에 연대 납세 의무에서 연대 납세 의무에서 이제 국지법에 있는 거는 실제 이제 납세 승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승계는 뭐냐면, 승계하고 이제 A, B가 있고, 그러니까 A가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승계는 A가 죽고 B한테 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는 A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B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추가돼서 똑같이 우리 이제 쌍둥이처럼 납세 의무자 하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개념만 있는 거라서 이런 것만 다른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라든지 이건 똑같습니다. 연대 납세나 승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 연대 납세 관련된 의무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 좀 주의 깊게 이걸 아시면 되고, 어렵게 되면 이쪽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납부 의무의 소멸입니다.
납부 의무에 서면은 여러분도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 물건 하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이제 그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돈하고 서로 이렇게 퉁치는 거, 충당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 취소된 거, 부가 취소되면 당연히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라진 거고,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시효에 관련된 거예요. 그 국세를 부과하는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해야지 돈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된 거고, 27조는 이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러니까 징수 부과를 했고 근데 징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거 좀 더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봤던 납세 의무, 성립 있고, 확정이 있어요. 확정은 이제 신고 납세가 있고 부가 납세가 있습니다. 부가 납세는 이제 국가가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알아서 하겠죠. 부가사가. 근데 신고 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뭐 소득세를 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국세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법으로 정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그 내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세금을 올해 이제 신고해서 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깜빡 안 했고, 근데 국가도 그러면은 국가가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안 했는데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부과기간 주면 갑자기 제 세금이 막 뜯기는 거잖아요. 뜯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에 안 낸 세금만 뜯기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다 뜯겨요. 이자까지 다 뜯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다 보시면 소송하면서 무서운 게 이자가 그 벌금 같은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무서운 건데, 국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세 부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우리가 이제 그 법에 정했습니다. 일정 기간만 할 수가 있고, 국세 부과를 하면 우리가 국가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기간도 무한정으로 그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권도 기간이 있습니다. 징수권은 이제 소멸시효라고 그러고, 국세 부과는 저희가 이제 제적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제적 기간. 그래서 제적 기간하고 소멸시효가 있는데, 제적 기간은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부과권이 뭐고, 소멸시효는 이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권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부과권은 기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중단, 뭐 다시 시작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이제 연속성만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다음 얘는 중단과 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얘는 쉬었다가 뭐 가다가 끊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중지는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중지는 스탑. 이건 그 중지. 얘는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 얘는 이어지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제적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5년이다 그러면 5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부가권은 직접기관이 있는데 가세관청은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신고 안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국세부가권을 행사한다 했잖아요. 확정하기 위해서 납세 고지 또는 납부 통지를 통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부가권이라고 한다. 가세관청이 국세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부가권의 제적기관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세액을 내라고 고시할 수 있는 징수권이 발생한다. 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를 요약한 겁니다. 네, 국세부가권의 이제 직접기관은 성립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 존재가 납세 의무를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거는 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에 수시부가 하는 것도 이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날.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보겠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첫 번째 일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을 형용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 국세 부과는 5년 동안 할 수 있고, 근데 역외 거래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일반 5년. 역외 거래는 7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외우는 거라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항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5년 7년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 그러니까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납세자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럴 때는 그 몇 년이냐 보시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신고서 그거죠. 신고서를 드린 경우는 7년입니다. 7년, 10년.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는 10년, 15년. 10년과 15년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이거는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0년으로 되었습니다. 10년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 우리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가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제적기간인데 이월결손금은 우리가 이제 1년으로 되었습니다. 1년으로 되었고 오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라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10년입니다. 일반적인 10년이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5년 15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요 부정행위로 된 거는 안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가권은 5년이다. 5년인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가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세요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가세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좀 더 당연히 이제 부과를 좀 기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5년인데 여기 거래는 이제 국제거래입니다. 국제거래는 생각보다 이제 해외 거래랑 같이 있어서 우리 자료받기도 국세청에서 자료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국외는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외 거래는 여기 거래라고 해서 7년이 되는 거고 5년 7년이면 그래서 그리고 상속증여는 제가 이제 납세 의무 관련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증여는 일반적으로 탈세가 좀 많은項目입니다. 그래서 더 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년, 국외거래는 7년, 상속증여는 10년이다. 신고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일반은 7년, 여기는 10년, 상속증여는 15년. 부정한 행위는 일반은
10년, 요괴거래는 이렇게 15년. 특이하게 상속증에는 부정한 해계면 상속증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년, 뭐 25년도 아니고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부과할 수 있다. 이제 강하게 한 거죠.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50번 미만이면 우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시험 문제는 요 기간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도 나오고, 또 이제 뒷차례에 나오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요 부정한 행위로, 요 보시면 제가 이제 부정한 행위로 적었는데, 문맥을 정확히 읽으시면,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만 있으면은 일반으로 가는 거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포탈도 하고 환급 공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7년, 10년, 아니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여기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뭐 7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만 할 때는 일반으로 간다는 거고, 부정한 행위와 포탈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길게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판결 같은 것도 있어요. 판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국세 제척 기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 기간은 이제 그거 쭉 가는 거예요. 중단하고 뭐 중지 이런 거 없고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제 얘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세액이 할정이 안 되고 이제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송을 질질 끌게 되면 제척 기간이 끝나요. 제척 기간이 끝나면 부과를 할 수 없고, 부과를 할 수 없으면 세액이 안 나오고, 세액이 안 나오면 징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낼 세금하고 소송 비용하고 비교해서 낼 세금이 소송 비용보다 많다. 그럼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판결 같은 게 나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우리가 이제 제척 기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국세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다시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 다시 설명해 드리면, 국세 부과권은 부과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이 이제 납세자가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주로 이제 납세자가 신고 안 한 경우죠. 납세자가 신고 안 했을 때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5년인데 여기에 관한 7년이다. 그리고 상속증에서는 10년이다. 신고 안 하면 일반은 7년, 여기에 관한은 10년, 상속증에서는 15년. 부정한 행위하고 엔드로 포탈, 환급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일반은 10년, 여기에서는 15년, 상속증에서는 세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이다. 근데 50억 원 미만은 우리가 봐준다. 그런 걸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리마인드 해주면 일반과 여기거래 상속증에서 나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거 신고 안 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와 포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요 카테고리만 이제 머릿속에 넣고 5년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이렇게 표가 머릿속에 연상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면 이제 국세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국세가 정해지면 돈을 국세가 이제 국가 받아야죠. 국가 받아야 되는데 뭐 무작정 또 우리가 이제 채권 민법도 이제 채권 채무 같은 게 뭐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뭐 거기 5년 뭐 10년인데 국세도 똑같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0년 동안 징수를 못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외의 것들은 이제 민법을 따라한다. 이거는 민법에 보면 아까 이제 연대납세 의무는 민법 몇 조 이렇게 딱 정해서 그 문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제 민법이 다른데기 때문에 이렇게 민법이 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항은 많이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는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 징수권에 또 소멸시효가 또 나오는데 또 우리가 이제 가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 그러니까 신고 납세의 경우는 납부기한까지는 봐주는 거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제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부가 결정할 때는 그 고지서에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렇게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신고는 신고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예외적인 게 항상 그 원청지서 예외적입니다. 원청지서는 우리가 그 고지서 우리도 얘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고지에 따라서 납부기한 다음 날 당연한 거죠. 또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 기본적으로 이제 부과한 것들은 부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다음에 신고해서 돈을 내야 되는 않는 거는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납부하는 경우는 당연히 봐줘야죠.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우리 소멸시효가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28조입니다. 납세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인데 요것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고 문제가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뭐 2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를 했어요. 납세고지를 하면 2년이 이제 다 끝나고 새롭게 다시 5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고, 중지는 기존에 있는 소멸시효를 유지 상태로 진행하는 게 중지입니다. 중단이 이게 절단입니다. 절단 요 개념 아시면 되고, 소멸시효는 다음 사유로 중단된다. 납세고지. 그 다음에 독촉, 납부청구, 압류, 교부청구. 교부청구는 우리가 경매 등을 할 때 다른 뭐 지방세라든지 그쪽에서 우리가 경매하고 공모하고 할 때 우리 국세에서도 첨가해서 우리 것도 줘. 요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형태나. 교부청구도 소멸시효의 한 항목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날 때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 나왔잖아요. 기존에 납세고지 전에 뭐 3년이 흘렀다.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한 겁니다. 고지한 납부기한 끝날 도촉이나 납부기한 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 당연한 거죠. 보시면 이제 아까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세관청의 액션을 취한 겁니다. 가세관청 액션을 취한 거고, 고지라든지 뭐 청구라든지 가세관청을 취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새롭게 한 거고, 중지는 사례로 보면 이건 납세자가 주로 신청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뭐냐면 분납하겠습니다. 징수 유예해 주세요. 체납 처분 좀 유예해 주세요. 연분 연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납하는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가 잠시 중지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됐다가 지나갔고 2년이면 분납기가 있는 겁니다. 분납기는 예를 들면 뭐 10일이다 이렇게 있고 다시 그리고 3년 총 5년 10일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중단은 이 기존에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고, 중지는 사라지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중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보로 가겠습니다. 담보. 담보는 오늘 한 것 중에 전 납세 의무 한 것 중에 다시 해보면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이 있었고, 납세 의무 확정이 있었고, 납세 의무 승계가 있었고, 연대 납세,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개념적인 거고, 담보는 약간 절차적인 거예요. 절차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제 납세를 바로 돈 내면 되는데 돈 내지 않고 현금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세법에서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런 문구 하나가 개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만 구세청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담보나 주는 게 아니라 세법에 정해진 담보만 준다. 이거를 아시면 되고, 금전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가증권, 그다음에 납세보증, 보험증권. 그래서 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납세보증. 그냥 보험증권이 아니라 납세보증. 그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대통령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 이것도 납세보증. 네? 이렇게 정하는 자.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예요. 네, 토지. 그다음에 보험의 등기, 등록된 건물. 보시면 아무나 안 한다는 의미는 아무나 받으면 이게 담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을 알아야 되잖아요. 국세청이 뭐 그런 거 하는 동네 아니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기간 보증받고 오라는 거죠. 그것만 이제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